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끝판토론입니다. 자, 주말을 뜨겁게 달구는 끝판토론, 오늘 주제는 좀 특별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명태균 대표가 국민의힘 당원 56만 8천 명의 명단을 가지고 전수에 가까운 여론조사를 했다. 그것이 비공개 상태에서 특정 대선 캠프 또는 특정 경선 캠프에 보고가 되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라는 것이 스픽스를 통해서 최초 공개되고 난 뒤에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엄청난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것은 반드시 검증을 해봐야 한다는 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PNR을 통해서 조사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총 58회였는데 그것은 이제 공표 여론조사였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지금은 대통령이죠. 윤석열 후보 쪽의 지지율이 정말 높게 나왔다. 이거 뭔가 튀고 있다. 이상하다라는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것도 접근하거나 분석할 역량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께는 나경원 의원이 어제 본인이 경선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저희들이 그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과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끝판토론, 끝까지 판단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나경원 의원이 지금 문제 제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나섰습니다. 본인이 전당대회 때 여론조사가 좀 이상했는데 지금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 야, 명태균이 관여했다면 이거 뭔가 좀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곧바로 이제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의원이 맞받아치긴 했는데 명태균의 등장이 결국 여론조사의 공정성 시비로 좀 이어지는 모양입니다. 김종 박사. 이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형태로든지 가지 말아야 될 당원 명부가 사적인 개인한테 가서 여론조사로 활용이 됐었고 그 여론조사 활용과 관련해서 소위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본인 스스로는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여론조사의 내용을 가지고 정치적인 작업을 한 거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많은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의힘 정치인들 중에서 뭐 윤석열 내외부터 시작해서 김종인, 이준석, 그다음에 뭐 박완주, 뭐 이런 박완수 이런 사람들 다 보면 여론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건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항상 어떤 사람들을 설득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의 내용들이 나왔다는 걸 반증하는 건데 그럴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소위 명태균 씨가 여론 데이터를 가지고 조작을 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우리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아직 뭐 전혀 사실관계가 나온 건 없습니다만 근데 여기에 갑자기 명부가 같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명부를 통해서 소위 여론에 대해서 본인이 바이어스를 넣거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어떤 다른 여론 조작이나 왜곡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의심을 제가 볼 때 나경원 지금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거죠. 좀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왜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명확히 필요한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들보다는 다른 프레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이건 저희가 개인적인 논평으로는 안 되는 것 같고 수사 내용을 통해서 그 당시 어떻게 작동했는지 알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서 좀 저희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매우 지금 추정의 영역이 많다 이런 말씀을 좀 전제로 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김건희 여사의 이제 보궐선거 공천 개입은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고 뭐 부정도 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 자료를 검토해 보니 자,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이제 유출이 되었다. 유출된 이후에 이것이 혹시라도 여론을 조사하는데 악용이 된 건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나오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 이전의 전당대회까지 지금 바로 겹쳐서 나경원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자, 일단 전문가로서의 뭐 분석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런 상황 자체는 좀 어떻게 보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시작은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뭔가 계속 산으로 가고 덮여다 보니까 이제 본질을 우리가 계속 이제 좀 다시 바로잡고 가야 되는데요. 시작은 사실상 그 김영선 의원이 그 공천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불법 혹은 부당하게 공천에 개입했다.
이거는 매우 국정농단 혹은 농락에 가까운 일이다가 이제 시작점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더 나아가다 보니까 나중에 그 과정에 이 명태균 씨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국정에 이렇게 너무 복잡한 상황에 핵 같은 사람이 나와서 지금 여론 조작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우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지금 뭐 김종국 박사님도 여기저 방송에서 말씀하시지만 어디서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과연 명태균 씨가 핵인가, 핵심인가, 아니면 김건희 씨가 핵심인가의 영역인데요. 일단 지금까지 지금 아까 통화의 내용을 봤을 때는요, 저는 좀 모르겠어요. 저는 민주당 소속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행해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단 이제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서만이 아니라 이준석 당대표 만들기부터 방금의 통화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경선에서 어떻게 이겼냐에 대한 이야기 아닌 겁니까? 네. 근데 공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어떠한 사인이 뭐 본인 전문성이 있다고 하지만요. 이렇게 깊숙하게 그리고 너무 결정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가? 그 납득이 사실 안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게 뭐 유선을 넣니 빼니, 유선에서 이게 뭐가 유리하니, 그게 뭐 오세훈한테 어떻게 유리하니 등등을 상의를 했고 실제로 그게 일어났고 어떤 분이 협상팀으로 가서 이거를 만들어냈고 이게 어떻게 공당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뭐 그 당시는 야당이라고 치지만요. 그래도 국민의힘은 대대로 이어져 온 보수당의 대표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 여론조사라는 것을 대중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민의를 반영하고 그 선거로 이어지는 게 여론조사가 기본이 될 텐데요. 민주주의의 심각한 왜곡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좀 제가 더 나아가면요. 이거는 뭐 이게 확신은 아니지만요. 지금 이 대선 후보 과정에서 윤석열 그 당시 후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여론이 왜곡됐고 그게 이제 발표가 돼서 국민들에게 바이어스를 준 상황이 생긴다면요. 이거는 중도에서 이재명을 찍을까 윤석열을 찍을까 하는 고민된 지점에서 상당히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사실이 된다면요. 저는 이거는 대선 무효까지도 갈 수 있는 심각한 자, 상황입니다. 일단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후보 4명이 나왔는데 자, 당원 명부를 일단 전달해 줬고 그걸 가지고 여론조사에 써버렸다는 이제 사건이 터진 거죠. 자, 요 건을 일단 먼저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뭔가의 잘못된 소스를 제공했다. 뭐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대선 공정성의 문제로 바로 이어진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또 충격적인 지적인데 자, 이렇게 지금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없다. 나경원 의원이 또 저 문제 제기를 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좀 저희들이 봐야 됩니까? 일단 이 문제는 2021년도 그 6월달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 예, 자체가. 근데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국민의힘이 탄핵의 둘레를 벗어나게 되는 중대한 계기 중에 하나가 됐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준석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보수적인 개혁적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이 후보가 되는데 저희 그때 과거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여론조사에 1등을 하지? 맨 처음에 그랬어요. 아직 이제 기이하다. 나경원이라고 하는 오래된 정치인이고 상당히 인지도도 높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그렇게 예를 들면 수구적이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경원이었었는데 여론조사에서 반전이 시작되면서부터 그다음부터 여론이 어떻게 흘러갔냐면 국민의힘이 변했나?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이 이제 소위 개혁적 보수를 찍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변화에 대해서 열광했었고 특히 그 상징적인 인물로서 이준석을 생각을 했었던 건데 지금 나경원 의원 말에 의하면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자기를 5%나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본인도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본인이 그때는 이해를 할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최근에 말씀하신 명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 조사와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개입한 거 아니야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 조사 내용들도 보니까 나경원 의원 말에 의하면 뭐 이런 거죠. 그 1시간 50분, 그러니까 단 몇 시간에 불과한 여론조사 시간, 편중된 성별 비율, 뭐 이런 것들을 들면서 조사 자체가 무엇인가 기획된 것 같다라고 하는 의심을 제기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명태균 씨가 받지 말아야 될 데이터를 통해서 여론의 어떤 기획 자체, 설계 자체에 바이어스를 집어넣어서 그 바이어스를 통해서 이준석 후보가 갑자기 여론을 반전하는 결과가 나왔고 그 반전의 결과가
국민의힘 지지층들 또는 국민에게 반향을 일으켜서 소위 당대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아까 우리 임세현 소장님 말씀대로 정당 민주주의와 선거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을 갖다가 파기한 행위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 전체의 존재, 존립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측면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 사태는 매우 중대한 거죠. 이게 그냥 나경원 의원의 문제제기로 끝나서 사실관계가 아닌 걸로 드러나면 뭐 그거야 어쩔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이것이 구체적으로 사실로 등장한다면 저는 지금에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 자체는 상상해 볼 수 없는 모습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사태는 매우 중대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사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시기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2021년 4월 7일이었습니다. 전당대회가 2021년 6월 11일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유출되어 있는 그 전당원 명부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던 시점이 2021년 10월 19일, 20일, 21일입니다. 그때는 이제 순회 경선 한참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순회 유세를 하고 있을 때죠. 자, 이게 세 개가 이제 이어지는데 이 세 번의 기간 동안에 여론조사 또는 여론기획을 누가 했는지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까? 명태균 대표가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본인이 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는지에 대해서 흔적을 이제 얘기를 했고 6월 11일 날 이준석 당대표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승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쟁자였던 나경원 후보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종욱 박사 여론조사 뭐 분석도 많이 하고 이렇게 이제 경험이 많으신데 실제로 누군가 기획해서 여론조사를 기획해서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상상을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이제 그 기법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상상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상상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범위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할 거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예를 들면 제일 좋은 게 뭐겠습니까? 계속 여론조사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그 데이터 내용에 맞게 여론조사를 많이 돌리게 되면 돌리는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노출을 시키면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특정 후보의 책임감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뭐 임세훈 소장님이나 이제 전화 이제 출마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외국 소지역의 단위에서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만 지금 얘기한 거는 소위 58만 개의 당원 명부를 가지고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가공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는 사람 뭐 앞에 있는 성도 나오고 번호도 나오고 이런 상황을 추정해 보면 전 당원들의 여론조사를 몇 번만 하게 되면 그 사람의 특징들을 뽑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그냥 가상의 번호 같은 경우도 따지고 보면 그 번호에 대해서 번호만 정확히 추적을 해낼 수만 있으면 그것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했다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저는 그 오세훈 서울시장의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전체 선거의 내용이라기보다는 단일화 과정에서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룰 그렇죠. 미팅에 도움을 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철수 이제 오세훈 간의 네. 단일화 과정 그 이전에 또 그 오세훈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것 뭐 이거 이제 이어져 있죠. 예, 근데 이제 이 녹취 내용을 보면 저는 여기에서는 제가 볼 때 명태균 씨가 좀 과장하는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저기 보수적인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 유선 번호를 많이 넣으면 저 65세 이상의 노인층과 전업주부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 반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전 당연하다. 이게 꼭 명태균 씨야지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때 정권 심판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서울에서 불었기 때문에 요건 좀 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경원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당내 경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개연성들이 보인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여론조사인데 갑자기 5%의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근데 실제로 나중에 보면 어떤 게 벌어지게 되냐면 당원 투표에서 지잖아요. 이준석 네, 후보가. 저요 당원에서.
국민 여론조사를 엎은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쭉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또 그렇지 않은 정황이 나오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가공을 했을 거라고 하는 의심을 전 나경원 의원이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죠. 그럼 나경원 의원은 화나겠죠. 내가 그때 당대표가 됐으면 완전 상황이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돌풍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여론조사 바이어스가 들어가서 그게 다시 여론을 만드는 게 됐다면 저는 이건 중대한 제가 볼 때는 분노 지점이며 당내에서 아마 좀 한동훈 대표도 이거 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조사? 조사를 한다고는 이제 얘기는 했습니다. 예. 그럼 좀 조사를 해서 뭐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저는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 이준석 의원 정치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자, 이건 이제 좀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중앙선관위에 위탁이 되어서 하고 있는 당내 경선 또는 대선 후보 경선과 관련해서는 그 여론조사 결과는 최종적으로 어떤 후보가 당선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니까 이거 자체는 일단 문제를 삼을 수 없을 것 같고, 다만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계속 추이를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 기획이 되고 왜곡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의문.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여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버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표를 찍을 때. 그래서 이걸 조작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상황을 연출하고 유도할 때 일정하게 작업을 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서 알리고 대중에게 퍼뜨린 뒤에 실제 조사에서는 그 결과를 자기가 다 가져간다. 이 과정은 좀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뭐 선거를 이번 총선에서 나가서 봤지만요. 네. 여론조사를 할 때 그 공식적으로 우리가 쓰는 직함도 굉장히 예민해야 돼요. 만약에 뭐 6개월 이내에 쓴 직함은 안 되고, 뭐 무슨 그냥 저 같은 거 민생경제연구소장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뭐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못 쓰거든요. 비영리 임의단체. 뭐 이런 기준이 매우 철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그러니까 우리 여론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을 딱 들었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줘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도 얘기하잖아요. 이 여론조사는 청취해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들어주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뭐 예를 들어 1번 누구, 2번 누구, 그래서 경력을 한 2-3개 얘기합니다. 그 과정은 국민께 이런 사람이라는 신뢰와 믿음을 주는 과정인데, 여기서 만약에 요만큼 틀어가지고요, 질문만 들어도요 확 바뀝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민주당의 경선을 예를 들면요, 뭐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 뭐다,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다 뭐다, 아예 사람 이름 못 쓰게 해놨습니다. 왜냐? 질문에 이미 그 사람의 권위가 들어가면요, 대답에 뭔가 이렇게 바이어스나 오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임세은 앞에 문재인 들어갔다 그러면 저는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 찍을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커지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노무현 재단에 어떤 일을 한 분도 이름 다 뺐어. 그 못 쓰게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굉장히 예민하고 면밀하게 이 여론조사의 그 경력 플러스 질문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정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 관계와 방법과 질문지를 왜곡하는 것은요,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네. 매우 심각해요. 근데 이게 당내 경선도 아니고요, 심지어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뽑는 서울시장 선거, 더 나아가서 뭐 당내 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표도 그 당 대표하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당대표 선거, 그 나아가서 또 대선 후보까지. 아니 이게 가능한가요? 저는 왜 가능할까요? 김종 박사님. 나는 아무리 들어도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면 저기 수사가 아니면 확인할 수 없는 게, 이제 지금 나경원 의원 말에 의하면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서울시장 선거 초반 레이스에서 여론조사하면 항상 1등이 나왔다. 근데 오세훈으로 엎어졌다. 뭔가 이상하더라라고 얘기했었고, 그래서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인이 전당대회도 1등이었었는데 갑자기 명태균 씨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갑자기 순위가 바뀐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언론이 뭐 돌풍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론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여론이 갑자기 확 바뀔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 거죠. 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소위 명패 던지기부터 시작되는 역사적인 축척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2%에서 새로운 반전을 일으켜내는 그것도 그냥 자체로 이긴 게 아니고요. 국민의힘의 후보랑 했을 때 이기냐 마냐에 대한, 예를 들면 비교 우위 선거에서 확 이기면서부터 열풍이 불었던 건데, 이건 자체 내에서 갑자기 이준석이라고 하는 젊은 정치인이 1등으로 확 올라오니까 나경원 의원이 2번을 당했다고 본인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서울시장 여론조사, 그다음에 당
대표, 전당대회 여론조사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렇다면 이렇게 여론조사가 툭 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민심의 영역이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지 소위 이 당원 명부를 활용해서 특정한 후보를 계속 노출을 시켜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여론조사에서 특정한 후보가 유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론조사 기관에 있는 분들은 펄쩍펄쩍 뜁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인데 나경원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 한동훈 당대표도 이 당원 명부가 유출된 문제와 관련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니까 저는 한동훈 당대표도 아니면 나경원 의원도 소위 이 당원 명부 문제 또는 여론조사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것을 주로 누가 했느냐? 명태균 씨가 했다. 이런 어떤 얼개 구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자 당원 명부 56만 8천 명이 유출이 되어서 이것을 홍보용이 아니고 여론조사용으로 썼다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대선 과정의 공정성 문제가 나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대선 경선 과정에서 두 번째 6월 달로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전당대회를 하는 동안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당원들의 데이터가 제공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때도 전수조사를 또는 전수조사의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했다?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본다면 완전히 게임의 방식이 불공정하게 잠깐만 나경원, 이준석 그때는 그러면은 단순히 데이터 제공만 받고 홍보용으로만 썼느냐 이때는 여론조사를 했느냐 아니냐 이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그 당대표 선거 2021년 6월에 있었던 그 네. 당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선출됐던 당대표 선거가 기억이 정확히 나는 게 뭐냐면요. 그때 제가 청와대에서 있을 때였는데 당시에 어쨌든 그 야당의 대표를 뽑는 선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주의해서 지켜봐요. 경선 과정부터 쭉. 왜냐면 어쨌든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야당을 대해야 되고 뭔가 청와대나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 이쪽에서 반대되는 상황을 뭔가 타개하기 위해서는 누가 대표되는 것을 면밀히 사실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쭉 지켜봤었을 때 그 당시 경선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한 게 나경원 대표가 되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전반적인 그 추측이었어요. 그래서 나경원 뭐 후보 같은 경우는 요런 걸 추진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런 걸 반대한다 등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좀 밟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준석 대표가 확 돌풍을 일으켜서 사실 저희도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뭐 물론 이준석 대표를 제가 그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놀래서 저희가 다 와 이준석 대단하다 그러면서 야 민주당은 저렇게 젊은 사람 나오면 그냥 바로 컷오프일 텐데 저런 사람이 또 대표까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놀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뭐 만약에 정말 이런 여론 조작이 가미된 것이었다면요. 왜 심각하다고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되면 국정에 대한 정책이나 사회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야당의 대표가 이렇게 이 사람 바뀌게 된다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그러니까 단순히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가 됐냐, 이준석 후보가 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정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는 매우 중차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억이 납니다. 저희들이 이 토론을 하는 것은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흐름상 나오는 몇 가지의 팩트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당대표 경선에도 과연 공정성이 확보되어 있었느냐 그리고 대선 내부 경선 과정에서는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당원 명부로서 지금 여론조사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은 그 이전 건은 문제가 없었느냐? 조금 전에 녹취에서 보셨지만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는 기획을 나름대로 명태균 씨가 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면서 앞으로 벌어질 더 큰 일,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다면 오늘 토론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경원 의원이 그때 이상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누군가가 해명을 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는 정도로 해서 뭐 우리가 단어를 쓸 때 뭔가 여론 조작이다 또는 뭐 이런 쪽으로 가서는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매우 조심스럽지만 흐름들이 이상하다. 그리고 머니투데이를 통해서 드러났던 PNR과의 조사 내용이 너무 많이
키워가지고 이것은 이제 대선 경선 과정입니다. 이때는 또 알고 보니까 명태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이 내용을 조사해서 지속적으로 언론에 뿌렸는데 그 언론이 받아쓴 데가 자 1차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발표한 언론사가 제가 횟수로는 전체적으로 58회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많이 다른 언론에 예를 들어서 오늘 머니투데이 BNR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도 인용하고 제3, 제4, 제5의 언론 유튜브에서 다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로 보면 그것이 뭔가 정상적으로 조사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파장이 정말로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저희들이 좀 문제 제기를 해 놓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반박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이제 나경원 의원의 이게 지금 페이스북인 것 같은데 느낌에 이제 뭐냐면 PNR은 당원 명부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국민 여론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에서 나와서 크로스가 된 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문제 제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예를 들면 크로스가 되는 여론조사가 나왔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하나 있는 거고 거기다 또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 1시간 50분 만에 어떻게 ARS 여론조사 갖다가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모수인 20대를 채우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다 가중치주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나경원 의원의 1시간 50분 만에 왜 ARS 여론조사가 정리가 됐을까라고 하는 것이고 편중된 성별 비율이 왜 들어갔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편중돼 있으면 가중치를 두고 조정을 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만약에 안 됐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여론조사의 공정한 방식이 아니었던 건 사실이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나경원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 지금이죠. 의혹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봐도 이게 사실이라면 그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목들이 다 있는 거죠. 이 내용 속에서는. 자,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것이 미칠 정치적 파장, 두 번째는 이제 법적으로 이것을 좀 다루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느냐 이런 것인데, 자, 혹시라도 대선 경선 과정까지 명태균이 개입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게 당 내부에서 상당히 좀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어떻게 봅니까? 만약에 논란이 있다고 하면 또 국민들도 엄청나게 충격을 받을 텐데 그냥 수면 아래로 내려버리고 끝내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만약에 뭐 저희가 다 전제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요. 전제를 한다면 1차적으로는 당내에서 그 당시 이제 상대 후보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문제 제기를 아마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우 박빙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당시 이제 국민의힘에서 누가 후보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그때 저는 민주당에 있는 사람으로서 홍이냐 윤이냐가 예측이 사실 안 됐었어요. 일반 여론조사는 네. 계속 지금 홍준표 후보가 더 앞섰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오랫동안 정치를 했었기 때문에 뭐 조직이나 이런 부분이 뭐 그 사람 튼튼하다 안 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으로 깔려 있는 베이스가 있고 그리고 홍준표 그 당시에 후보가 홍카콜라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면서 뭔가 젊은 팬덤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게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계속 우위를 약간 유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뭔가 약점이 많았죠. 뭐 이른바 김건희 씨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가 조작 얘기나 계속 있어 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수가 가장 싫어하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다는 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어서 사실상 홍준표 후보가 되는 게 굉장히 유리했던 그런 국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딱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이 당내 경선에서 이런 여론의 이런 이렇게 공정하지 않은 여론이 있었다면 그것도 매우 심각한 당심 왜곡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전반적으로 이제 국민 입장 그리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 홍준표 후보가 됐든 윤석열 후보가 됐든 저는 뭐 예측은 안 됩니다만 이런 건 있죠. 마치 윤석열 보수 입장과 그러니까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되면 저 문재인 안 그래도 싫은데 문재인 사람이 되니까 더 좋다라던가 저 문재인이나 이재명 빨리 감옥 보낼 사람 왔네 라던가 또 하나는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사람이구나 그럼 공정하겠나라는 그런 이미지가 압축이 돼서 그런 여론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새롭게 탄생한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그 일반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새롭게 막 확 갑자기 치고 올라와서 갑자기 평범했다가 영웅이 되는 이런 스토리를 좋아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뭐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평범한 검사에서 갑자기 대선 후보가 된 사람이라서 그러한 그 어떻게 보면 후광도 사실
뭐 이건 무시할 수 없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러면 대선 무효까지 갈 수 있는 상황 아니냐. 여론을 심각하게 왜곡한 일 아닙니까? 중간에서 만약에 본다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공짜 여론조사 또는 당원 명부 유출 후 여론 26만 명에 대한 여론조사, 11만 명, 13만 명, 그러니까 한 25만 명에 대한 여론조사, 이제 이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즉각적으로 불법 혐의가 있는데도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수사기관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통령 입장에 나와야죠. 이미 뭐 나왔지 않습니까? 명태균은 뭐 9월 번밖에 이후에 안 하죠. 2021년 9월 이후에 안 만났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번에 드러난 거는 10월 중하순에 10월 하순에 여론조사를 전당원 데이터를 가지고 여론조사까지 했는데 대통령이 모른다라고 한 게 이제 거짓말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 용산이 처음으로 시도했던 것 자체가 먹혔다면 예. 제가 볼 때는 그걸로 덮고 가려고 했었겠죠. 다시 먹히지 않는 상황이니까 제가 볼 때는 검찰이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방향을 알 수가 없는. 용산도 방향을 모르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대통령 오더를 받고 수사를 하고 수사를 안 하고 이렇게 합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황제조사는 가능한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네. 말씀은 이제 아예 이제 검찰은 편파적이라는 전제로 이 사람들이 불리하니까 수사 안 할 거다라고 이제 전제를 해버리시는 그러니까 제가 거죠. 놀란 건 공수처 같은 경우 수사 사부에다 배당을 합니다. 예. 거기 제가 볼 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데입니다. 네. 거기가 뭐 어떻게 더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거기다 더 던져 놓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배당을 해야 되니까 배당을 해놓은 거라고 보는 거고 검찰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명품백 무혐의 종결시켰죠. 지금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도 종결시킬 것 같으니까 한동훈 당대표가 기소해라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지금 이 나오는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윤석열 내외와 명태균 씨의 관계를 밝히는 문제예요. 근데 검찰이 여기에 매우 강력하게 강제 수사에 돌입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아, 이제 대통령 권력 흔들려. 검찰도 더 이상 막을 수 없어라고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누가 있습니까? 민정수석이 남아 있습니다. 새롭게 검찰총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막겠죠. 최대한 이걸 막으려고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예를 들면 당원 명부부터 시작을 해서 나경원 의원의 문제까지가 좀 프레임을 좀 흐리는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문제의 본질은 2022년도 소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치자금 수수가 사실인가 아닌가. 2022년 보궐선거 과정에서 대통령 또는 대통령 부인이 소위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 공천 개입했는가 안 했는가. 2024년도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핵심적인 사안인데 갑자기 논의가 당원 명부로 가면서부터 여론조사가 옳으냐 그르냐의 논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제가 볼 때 전체 큰 얼개의 서브의 내용인 거죠. 자, 그렇게 볼 네. 수도 있지만 김건희 여사가 공천 과정에 개입을 했다는 것은 제 표현으로는 기정사실이라고 좀 말씀드렸던 게 반발이 없다. 당사자의 주장이 명확해 보인다 이거고요. 이거를 이제 따져보니까 놀랍게도 그 이전에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이상하다라고 하면 이제 대선 원판에 대한 문제가 이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본질을 희석하는 거냐 아니면 본질의 덩어리가 훨씬 더 커지느냐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자, 이 경우에도 수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언론에서 또는 유튜버가 이거 추적 취재해서 사실이 이건데요 밝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오늘 저희들이 토론을 하면서도 확정적으로 무언가 얘기할 수 없고 모든 걸 추정치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면 너무너무 심각한 일이 벌어졌을 수 있다. 나경원 지금 의원조차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이제 파장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는 이 내용을 과연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김 박사님께 좀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볼 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덩어리도 엄청나게 크지만 예. 실제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은 소위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예요. 예.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입니다. 근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2022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 총선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서 공소시효가 딱 그 당시에 이제 중단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 문제만 걸리거든요. 그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은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했는지 여부밖에는 다른 걸로 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정당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뭐가 걸린다고 치면 걸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명태균 씨입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명태균 씨만 걸리는 거예요. 이분과 관련해서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저희 이 대선 과정에서 정치자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고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 여부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장 선거 문제가 걸리고 두 번째가 그 2021년 전당대회 문제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럼 수사가 분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이분과 관련해서. 어차피 이거 문제 제기가 한 게 있으면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압수수색하는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또 이 세 번째 대선 과정에서도 또 이 경선 과정이 불거지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가지가 연동돼서 2022년도 대선 경선 과정에 대한 것과 연결될 수 있는 증거가 나온다면 이게 수사가 유의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고리를 제가 볼 땐 검찰이 연결을 시킬 거냐, 연결을 시키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좀 우려하는 대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수사를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고 이게 이제 기획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며 조작의 부분이 무엇이냐, 데이터 자체가 손상이 됐다, 오염된 데이터 자체를 알심을 쓸 가능성도 있다. 이제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은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 지금 이제 주제를 통해서 야,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졌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입증하고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낼 수 있겠느냐라는 매우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요. 자, 이것이 이제 향후에 전국에 과연 이제 어떤 파장으로 몰고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데 결국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다. 명태균 씨가 진실을 밝히면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묻어버리는 순간 미궁에 빠지는 일종의 사건처럼 정리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 이제 명태균 씨, 강혜경 씨가 이번에 언론에 얼굴을 스픽스를 통해서 노출하고 난 뒤에 이제 이 문제가 수면 아래서 여러 언론이 이제 취재를 하고 있다가도 실체적으로 진실이 뭔지 잘 몰랐는데 일단 수면 위로 올라오고 나면서 굉장히 확장되는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11일 날 국회에서도 21일이죠. 국정감사 이제 직접 나오고 또 김영선 그리고 명태균 씨도 같이 나오라고 이렇게 이제 지금 뭐 요청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것이 이제 일파만파 계속 확장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도 국민들은 명확히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혜영 씨는 거짓말을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분은 자기의 불이익을 무릅쓰고 여기 스픽스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소위 공익적인 제보 사항들을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아 이건 진짜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사실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고, 근데 이 밝혀진 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현직 대통령 내외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이 국정 운영을 왜 이런 식으로 하지, 왜 이따구 식으로 하지, 대통령 부인은 어디까지 개입돼 있는 거야, 부의원이 누구야, 이런 논쟁이 붙었었는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서 강혜경 씨의 어떤 진실된 자기 어떤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밝혀낼 수 있는 스모킹건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전 그렇다면 이분과 관련해서 검찰, 공수처 저는 이런 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검을 통해서 이 수사를 명백히 밝혀내야 된다. 왜냐하면 특검이라고 하는 건 3개월 내에 일단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연장하지 않는 한. 그러면 지금까지 이 문제가 특검을 통과시키면 4개월에서 5개월 내에 이 문제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을 때 기억나십니까? 2016년도 그 헌재에서 탄핵 그 판결할 때 탄핵을 함으로써 가질 국민의 이익과 탄핵을 하지 않음으로써 가질 국민의 이익에 대한 판단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탄핵을 했을 때 국민의 이익이 더 크다라고 판단했던 결정이 있는 것처럼 저는 빠른 시일 내에 특검을 통해서 소위 6개월 이내에 이 문제에 대한 매듭을 져야 된다. 왜? 아니, 불법을 저지른 대통령 내외가 국정을 운영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거겠습니까? 그건 밝혀내야 되는 거죠, 무조건. 그 특검도 지금 저희가 뭐 김건희 특검, 뭐 최상병 특검 계속 올리는데 어쨌든 또 거부권 행사할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이 건만, 이렇게 명태균 특검을 그냥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요 건만 해서 명태균 씨의 핸드폰 포렌식만 봐도요,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얼마나 그 김건희 씨나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이 되어 있는지가 확인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거기서 예전에 그 강혜경 씨가 뭐,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씨가 남편을 오빠라고 안 부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보통 뭐 아저씨라고 부른다던가 뭐 이렇게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빠라고 했는데 아마도 뭐 주진우 기자 취재해서 그 과정에서 아마 오빠가 실제 친오빠인 김진우 씨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확장되는 거죠. 이제 완전히 김건희 가족 게이트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김건희 씨 가족, 뭐 최은순 씨는 뭐 예를 들어서 잔고 조작해가지고 거기에 또 김건희 씨 친구랑 뭐 이렇게 공모했던 게 있었고요. 그럼 김진우 씨도 얼마 전에 보도에 그 국정 회의할 때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에요. 그런데 이번에 공천까지 만약에 관여가 됐다? 근데 그 과정에서 뭔가 금전적인 거래나 혹은 뭐 이득이 거래가 됐다 하면 이거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역사에서 길이 남을 일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임선 소장의 촉은 대단하시다.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 이제 돈 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 오빠가 김건희 여사의 오빠였다라는 얘기까지 있는데 확인돼야 될 내용이 국민 여러분 이렇게 많습니다. 자, 민주당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원 명부 56만 8천 개가 유출이 되었고 이걸 여론조사에 직접 썼는데 그 여론조사 내용이 어떻게 활용됐느냐는 것 하나, 그 원 데이터가 또 혹시 어떻게 활용됐느냐는 것 두 번째, 따지고 보니까 그러면 전당대회 여론조사는 누가 했던 것이냐? 거기도 명태균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대표가 관여했다. 일파만파로 자 대선 그리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일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는데요. 저희들도 오늘 여러분들께 서울시장 경선 과정 2021년 4월 7일 날 어떤 일이 기획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계속 추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끝판 토론 정말로 열심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임세현 식당 그리고 김종욱의 탄탄TV도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제보 항상 받으려고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보가 힘드시고 또는 제보 내용이 저희들이 다룰 수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스픽스에 나와서 직접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스픽스 열심히 달려갈 것이고요. 인력도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도 조금 방송 구성 자체가 지상파 종편에 비해서 떨어질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실책 진실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확보하고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과 항상 공유할 그런 뜻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오늘 끝판 토론 김종욱 박사님, 임지원 소장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